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훈 APSD 공동 대표고요. 그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희대뿐만 아니라 아주대하고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강의 주제가 그 글로벌 가버넌스와 시민사회, 인권, 개발, 그다음에 요즘 이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다음에 국제개발 협력 이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주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여기가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이 있고 수직적이 있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수평수를 넘어서서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루는 거는 수평적 차원에 그러니까 사회나 유엔이나 정책에서 다루는 그 융합이 의제간 융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그래서 디지털은 사실 그 디지털 시대 이전의 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디지털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디지털 상에서 이게 다시 재구성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연구 주제라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유엔에서 미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래 정상회의. 거기서 핵심 주제가 디지털이었거든요. 그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그 AI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이런 평화와 인권과 개발과 이런 환경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디지털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학생 대상으로 하고 내용은 교수님에 맞춰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용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핵심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심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꾸 이게 스크린이 안 내려가서 그러네. 뭐가. 예, 이게 안 돼서. 지금 되네. 예. 자, 주요 내용 보면은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해방 80주년이잖아요. 1945년. 그래서 1945년이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전환점인데 생각보다 국내는 지금 국내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5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제적으로 한번 상기해 보고 그다음에 이런 당연하게 80주년 그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가치, 오늘의 주제가 가치잖아요. 가치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문명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담론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맥락에서 유엔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쭉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은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숙대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 교육을 SDG랑 연관해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45년 제가 사진 몇 개 했는데 순차적으로 보면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이 종전일이죠. 이게 종전인데 유럽에서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죠. 근데 이긴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다 파괴된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련에서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크게 합니다. 5월 9일 날 하루 늦게 전승 기념이라 고 거대한 퍼레이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5월 달에는 2차 세계전 종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을 채택을 하죠. 이게 6월 26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3개월이 지난 다음에 10월 24일 날 유엔 헌장이 발효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엔 헌장 발효일이 공휴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휴일이었으면 지금은 없어요. 기억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엔이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유엔이 혜택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휴일을 지낸 거죠. 아쉽게 없어졌습니다. 공일이 하나 줄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자폭탄이 있죠. 원자폭탄이 있고 사실은 이 전에 뭘 또 하나 되냐면 오키나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키나와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러다가는 너무 희생이 많다 해가지고 원자폭탄 결정 내린 거죠. 일본이 조금만 더 일찍 그때 항복했더라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되지 않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여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8월 15일 날 전쟁이 종식됐고 우리가 해방됐죠. 그 다음에 유엔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유엔이 만들었지만 유엔에 가입을 못했죠. 우리는 언제 가입했죠? 한참 늦게 91년도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려다 하다가 미국과 소련이 비토를 해가지고 안 되다가 91년에 동시가입을 했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1945년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그건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계사적 흐름 속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1945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여기 적지 않았지만은 이 분단으로 인해서 냉전 시대 최초의 어떻게 보면 냉전을 본격화시킨 한반도 한국 전쟁이 이거 다 이어지는 거죠. 이어서. 그런 45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맥락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해외 뉴스는 트럼프하고 그 푸틴이 만난다는 거잖아요. 사우디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한국을 생각하거든요. 한국 전쟁의 휴전이죠. 지금 우리는 종전 휴전을 했는데 정전이라 그러죠. 당사자가 누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서명문을 보면은 한국 아닙니다. 당사자는 미국하고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했습니다. 우리는 안 끼는 거죠. 그 우크라이나도 비슷해요. 이거 휴전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다른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되고 그렇게 되면서 푸틴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그다음에 미국 이 세 사람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현실 정치를 반영하는 거, 지정학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지정학뿐만 아니라 지경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그러니까 중국은 주로 경제, 지경학이고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은 지정학으로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한 형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그 컨플릭트 트래커라고 전 세계 그 분쟁을 모니터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반도가 꼭 들어가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은 이제 종식된다고 하고 중동은 항상 오래전에 있었고 한반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 그다음에 그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 만나는 그 접경 지역에 딱 우리가 이제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교황,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황하고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의 별명이 세속의 교황이라 그래요. 세속의 교황. 영어로 진짜 씁니다. 세큘러 pop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 교황은 국가 원수지만은 다른 나라와 달리 보통 국가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군대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토 조금만 있습니다. 근데 군대가 없죠. 군대가 이제 근위병이죠. 근위병이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없죠. 따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력의 가장 핵심인 군사력하고 경제력이 없이 지도자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만난 그 두세 사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푸틴이 대표하는 게 뭘까요? 이 두 지도자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하나는 도덕적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걸 파워라 그러죠. 이쪽은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요즘. 그 인터넷 그러죠. 유튜브에서 직책도 없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라 그러고 이쪽을 파워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도 파워가 있는데 우리나라 파워는 이런 나라와 좀 다르죠. 이런 큰 나라의 파워는 앞에 형용사 하나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헤게모닉이라는 파워죠. 단순 파워가 아니라 헤게모닉 파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넘어서 많은 사람을 영향력에 두고 다 뒤따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거를 헤게모닉 파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헤게모닉 파워, 그 근거에는 군사력하고 경제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파워는 그런 명분, 가치,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시민사회는 보통 이런 그 유엔이나 이런 교황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 종교 지도자 하는 메시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현실의 기업이나 이런 현실적인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 지도자를 가게 되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계에서는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하죠. 문명 간의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이라는 말이 한때 그 유행을 했죠. 그래서 냉전 지난 다음에 냉전 때는 이념이었잖아요. 이념으로 싸우다가 이념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문명, 다시 말해서 종교 간. 이때 이면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가자를 보면은 가자 이면에는 기독교 세력 과 이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슬람하고 유대교도 같은 뿌리잖아요. 기독교 역사 보시면 알겠는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자손끼리 집안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기독교권 바깥에는 유교하고 어떤 힌두교 이런 불교가 있는데 이쪽은 별로 안 싸워요. 그렇죠? 이쪽은 싸우지 않고 기독교 내 집안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문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 동양에서 볼 때는 다 집안 싸움인 거예요. 집안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는 아니지만 대항에서 나온 담론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저 있죠. 문명의 대화라는 거를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대화다 얘기하고 이거를 유엔에서는 공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옛날에? 유엔자가 붙어 있잖아요. 로고가 붙어 있는데 문명의 연대예요. 그 유엔은 국가 간 기구잖아요. 근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몰라요. 사무실이 어디냐면은 뉴욕에 있는 게 아니라 비엔나에 있어요. 비엔나.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가 터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속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다 신정 국가죠. 그래서 공식 종교를 인정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죠. 근데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소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절대 안 하거든요.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종교가 터부입니다. 종교를 직접 안 해요. 그거 하게 되면은 쌈 나니까. 그리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은 문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연대, 이 이면에는 종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슬람 문명, 불교, 힌두교, 그다음에 기독교. 기독교 내에서 또 갈라지겠죠, 여러 가지로. 이런 식의 그걸 하고 있고, 밑에 사진이 뭐냐면은 교황님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인데 왼쪽에 계신 분이 복장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교황님 오른쪽에 어떤 분이죠? 한국 방문단인데 교황님 오른쪽이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원불교 대표님이시고 오른쪽에 천주교, 그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성공회, 그다음에 기독 유교까지 이렇게 국내 7대 종단 대표가 로마에 바티칸에 가서 교황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교황님만큼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다 유엔 입장에서는 문명 간의 연대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실에서는 그 군사력을 갖는 거는 국가가 갖지 문명이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질문, 이거를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질문은 요거였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요즘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다 원인은 경제에 있거든요. 무역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럴 것이냐. 지금 미중 간에 갈 때 해결 안 되면 결국에는 전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차 대전을 피하고 이런 위기도 있죠. 기아 불평등, 기후, 금융, 무역 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한때는 이거를 이제 문명 충돌의 시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다 평화롭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하는 인류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국과 유엔의 역할은 세계 시민의 역할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됩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죠. 오만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주로 개인적인 가치를 얘기하죠. 사랑, 뭐 진실, 뭐 봉사 이런 것들이라면은 오른쪽은 또 약간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가치 그런 내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본 거죠. 보편적 가치란 무엇이냐 했을 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종교와 문명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확산됐지만은 해석은 또 나름 다릅니다. 문명권, 문화권마다 강조점이 다르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조화로운 사회. 이런 거를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챗 GPT, 너 10개만 한번 얘기해봐라. 딱 이렇게 똑똑하더라고요, 챗 GPT. 그래서 건들 게 없어요. 저는 챗GPT를 많이 쓰는데 항상 할 때마다 엄청 긴장을 곤두세거든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너 엄마 정신 차려 그러면 아 미안 어폴로지 하고 또 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개를 모범 답안을 그대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관용, 책임, 정직, 자비 이렇게 10가지를 챗GPT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실제 유엔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엔에서 1945년에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유엔 헌장에 보면은 다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온 키워드가 이겁니다. 인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근데 이 가치를 이거 조심하세요. 한자는 가치라는 말이 똑같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 그 가치하고 사람이 할 때는 영어가 다릅니다. 그 부가가치세 할 때는 value를 쓰고요. 사람은 worth를 써요. 뭐 할 가치가 있다. 그거 조심하세요. 한자는 똑같아요. 이상하게. 한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근거로 해서 인권이 만들어지고 평등, 정의, 평화, 안보, 사회적 진보, 그다음에 관용 이렇게 헌장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 3년 후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 선언. 다시 말해서 헌장에서는 그냥 인권이 중요하다.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다 안보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의 목적 자체가 전쟁 방지였잖아요. 그래서 해서 그 대신 이제 3년 후에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하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들어가죠, 당연히. 그다음에 평등, 자유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화 들어가고, 그다음에 freedom from fear하고 want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이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4대 그 자유, 그러니까 자유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건데, freedom from fear를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평화와 안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 freedom from want. want는 이때는 결핍이라고 하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요즘 얘기를 하면 개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프리덤 관점에서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법치, 그다음에 사회적 진보. 여기서 흥미로운 게 개발이라는 얘기는 안 씁니다. 디벨롭먼트 말은 요즘 너무 많이 쓰잖아요. 우리 개발 발전 쓰는데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유엔의 표현은 소셜 프로 사회적 진보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디벨롭먼트는 60년대 돼서 나타나요. 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주도하게 되잖아요. 미국이. 그때 만들어진 용어 이때는 없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회적 진보.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2000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 몇 년이죠? 55년 지나서 새 밀레니엄이 시작하면 이때 정상회의 열립니다. 2000년도. 자, 보세요.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죠? 2000년도 기억하세요?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분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네. 맨 첫째 줄에 있습니다. 첫째 줄에 2000년도 대통령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김 대통령이 IMF 때 됐잖아요. 97년, 8년.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맨 오른쪽 두 번째 있죠? 앞에 뒤에도 두 번째 있죠? 다른 분이 큰 거예요. 김 대통령이 작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키가 큰 거예요. 근데 맨 중앙에 코피 아난이 있죠. 코피 아난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 바람둥이 클린턴이 클린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피 아난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희년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Y2K 때문에 그 버그인가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였어요. 있죠? 뭔가 해보자. 그래서 밀레니엄 선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핵심 가치를 또 언급을 합니다. 유엔에서는. 자, 2000년도에 밀레니엄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할 때 계속 얘기해왔던 자유와 평등과 연대와 관용 얘기하고 거기에 두 개가 붙어요. 추가로. 이게 뭐냐면은 자연의 환경이 들어간 거죠. 이때 본격적으로 그 자연에 대한 존중, 환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share responsibility, 공유하는 책임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진화가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00년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음에 분위기가 확 꺾였어요. 뭐 때문에 꺾였죠? 기억하세요, 혹시? 분위기가 쫙 올라가다가 이상하게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재가 낀다 그러죠. 너무 기분하면 뭐가 재가 낀다고 이때 뭐가 터졌어요. 2001년도에. 9.11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잘해져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꺾여가지고 완전히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항상. 뭐가 항상 껴요. 뭔가 해보자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 유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홈페이지 아마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한 30년부터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뭐 강의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엔을 평화가 제일 대문자로 되어 있죠. 크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디그니티. 이거는 인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평등. 이거는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헬시 플래닛. 건강한 지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 그 다음에 인권과 평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멋있게 표현한 거,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약간 구호를 만들어서. 항상 보면 네 가지가 항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미션인데 누가 제가
써놨어요, 누가. 여기다가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 근데 이것밖에 없으면 같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게 해요. 근데 물론 왜냐라는 문제를 들어가면 또 설명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제 평화 이거 전쟁 방지거든요. 메인테너스 못했잖아요. 전쟁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권 보호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난민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국제법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페일이죠, 당연히. 여섯 개. 그 유엔이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주요 미션인데 이게 제대로 다 안 돼. 그러니까 학점으로 되게면은 뭐 D나 거의 F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학생만의 책임이냐, 선생님 책임 더 커요, 이거. 유엔 회원국 책임 더 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하여간 그렇든 이렇게 항상 유엔은 평화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개발, 환경 요 네 가지 축으로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죠. 표현은 조금 달리 그때그때 달리할 뿐더러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행 따라 하느라고 저도 사회 물결을 만들어 봤습니다. 유행을 보면은 변곡점이라 그러죠.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유엔이 만들어지고 세계 인권 선언이 요 때가 한때 큰 때에서 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쭉 깔아앉다가 그다음에 냉전 시대가 되는데 냉전 시대 중반에 보면은 뭔가 대탕트라는 시기가 있어요. 60년, 70년대 그때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탈냉전 시기가 오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는 SG가 만들어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1차 시기는 전쟁이었죠. 전쟁이 끝난 거예요. 바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이제 냉전이 되고 영어로 이거를 콜드 피스라고 얘기도 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콜드 워 하기도 하고 콜드 피스 차가운 평화인 거죠. 그다음에 90년대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그 탈냉전 시대가 접어들고 세계화가 시작되죠. 이때 이제 유엔이 기회를 잡죠. 그래가지고 기억하시죠? 베이징 여성대회, 여성단 타결, 그다음에 환경, 리우 환경회의, 다 이런 것들이 90년대 초반에 다 열리거든요. 냉전 때는 미소 대립 때문에 제대로 뭐가 통과가 안 됐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유엔 가입이잖아요. 그래서 91년에 비로소 냉전이 해체가 되고 나서 남북이 동시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동안 냉전 때 우리 역할을 못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하고 제일 먼저 다룬 주제가 환경이었죠. 그렇죠? 리우 환경회의, 그다음에 비엔나 인권, 북경 여성대회, 사회 5만 가지 문제들을 다 여기서 다루게 되죠. 근데 다루지 못한 유일한 주제는 뭐냐면 안보 문제였어요. 유엔이 다 회의를 했는데 안보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 나라가 야야 그거는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한계는 있었지만은 90년 초반에 그 탈냉전 시대 의제들을 다 설정을 해서 유엔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이때 이제 전 세계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대를 하죠. 냉전 시대 때는 별로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유엔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민사회가 양쪽으로 굉장히 확대가 된 거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 분위기에서 2015년에 유엔 SDG를 만들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듭니다. 이때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때 사무총장은 누구였죠? 유엔 사무총장? 2015년? 2015년 8년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였어요? 반기문 총장이었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장 했다는 거면 기억하요 뭐 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이게 국제적으로는 반기문 총장님의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파리 기후협정도 큰 업적이에요. 물론 반기 혼자 만든 건 아니죠.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협력의 분위기였어요. 미국 대통령 누구였죠? 2015년에? 누구였을까요? 2015년에. 오바마였어요. 영국의 독일은요. 예, 메르켈 총리. 메르켈 총리. 그 다음에 그 러시아는 누구였어요? 푸틴이었고, 중국은 누구였죠? 중국은? 시진핑인데 시진핑이 초창기엔 좀 괜찮았어요. 이땐 초창기였어요. 어리버리했어요. 난 시진핑도 그렇게 뭐 야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오바마하고 유럽의 지도자 메르켈이 같이 해보자고 하고 만들어지니까 다 따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야. 2015년이. 그때까지는 잘 나가.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보면은 내용 보면 깜짝 놀라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 지속 가능 발전 SDG 그 전도사였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캠페인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회의도 엄청 많이 다니고 뉴욕 뭐 전 세계 회의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덕분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대한항공으로 또 100만 마일 기어 오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 SG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창피해가지고, 왜냐면 욕먹죠. 왜냐면 그래서 좋아진 게 뭐가 있냐. 비행기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가지고 기후는 더 악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도 못 해요. 그건 상패로 보내주더라고 상패로 이렇게 100만 마일 특별 손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2015년 직후에 항상 뭐가 그 좋은 게 뭐 화가 낀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2016년도에. 그래서 미국도 파리 기업청에 다 가입하잖아요. 해보자. 기업청 다 가입하고 SG 만들어 해보자. 그래서 SG 내용 보면은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보통은 관례적으로 유엔에서 뭐 만들잖아요. 다 시니컬해. 말만 많고 뭐 없다 막 비판하는데 이때는 예외적이었어요. 그래 만든 다음에 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환영을 했어요. 시민사회가.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2016년도에 그 지전에 브렉시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가 등장하는 거, 트럼프가 등장.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기후협정에서 다 탈퇴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기후협정도 그렇고 뭐든 탈퇴해버려요. 지금 나타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꺾인 거죠. 그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SDG나 이런 유엔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합의가 돼 분위기가 좋아야 뭐가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혼자 해결 못하니까 유엔 중심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 해결해 보자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다자주의라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신나죠. 어디 가든 유엔 사무총장 환영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 당시에 그런 거죠. 2015년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16년부터 그런 추세가 하다가 급기야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제2의 냉전, 신냉전이라 표현하는데 사실 냉전은 아니죠. 전 세계적인 게 아니라 블록이라고 얘기 표현하죠. 블록화되는 현상이 쭉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지정학적 흐름이라면은 유엔의 의제도 아까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평화 안보와 인권과 인권은 민주주의랑 같이 가죠. 쌍으로. 그다음에 개발, 경제사회 개발, 그다음에 환경 기후 이렇게 되는데 그때그때 의제의 중심축이 좀 달라지죠. 초창기에는 안보 인권이 컸고 그다음에 개발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개발 세계화 환경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후 안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기후가 전쟁도 그렇지만은 그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유엔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처를 모여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논의까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엔은 굉장히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서 이렇게 쭉그 달라지고 그다음에 인권도 이렇게 쭉그 시대마다 달라지고요. 개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2차 대전 때는 군사 경제였죠. 전쟁, 특수를 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개발 시대로 갔다가 그다음에 사회 개발로 갔다가 인간 개발 얘기가 나오고 지속 가능 개발 얘기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쭉 바뀌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지금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유엔에 쓴 거는 2002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리우 플러스 10. 그러니까 리우가 92년도에 열렸을 때 그때 회의 제목은 환경과 개발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때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환경과 개발이 뭐 연관이 있는데 뭐 이게 단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고 그 전에 20년 전에 1972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환경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는 제목이 뭐냐면 인간 환경이었어요. 휴먼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 주변 환경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생태계란 개념 없어요. 우리가 이콜로지라는 개념은 인간도 전체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환경이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환경과 개발을 같이 넣었다가 이제는 지속 가능 발전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뭐 평화, 인권, 개발, 환경의 네 영역인데 프레임인데 이게 표현 방식들이 쭉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엔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스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썼죠? 인권을 디그니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퀄리티, 그다음에 건강한 지구, 플래닛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17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캠페인할 때도 10개 정도만 하자 그랬는데 이 17개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협상할 때 분위기가 좋으면은 상대가 좋으면 다 받아주잖아요. 상대가 싫으면은 서로 안 받아주면 자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야, 그래, 이것도 중요해, 중요해. 다 하다 보니 17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잖아, 이게. 기억을 못 해요.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유엔에 고민하다 만든 게 5개로 줄였어요. 비슷한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앞에 그 사회개발과 관련된 거는 P. 사회개발인 건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평등 이런 분야들 있죠. 이거를 P라고 해서 P플로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로스페러티, 번영해가지고 경제 개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초록색은 환경에 관한 건 플래닛.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6번에 보면은 독특해. 16번에 뭐냐면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평화, 정의, 스트롱 인스티튜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평화와 정의와 제도. 이걸 16번. 그래서 이 키워드를 피스라고 하고 마지막은 파트너십. 이게 글로벌이니까 국제 간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5개의 P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P자를 일부 딴 거예요. 다 이렇게 P자를. 그래서 5개 P로 이제 줄인 거죠. 17개를. 이렇게 구조화 시켰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거의 가치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국제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는 최대치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만큼 그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미국부터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하게 되면서 기껏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 나몰라 하라는 이런 분위기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는 혹시 MDG라고 들어보셨죠? 밀레니엄 정상회의 때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당 2000년대에 만들어서 근데 이때는 한국에서는 일부 그 해외 원조 단체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 돕자라는 거예요. 개도국. 그때 그 당시 질문은 이 유명한 책 있죠.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MDG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을 돕자 이렇게 됐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핵심 질문은 뭐냐면은 이 책 제목이 있죠. 거대한 역사.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왜 개발할수록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행복 지수 있죠. 그다음에 왜 세계는 불평등한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핵심 문제가 달라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연관돼 있고 그래서 MDG는 8개 했는데 SDG는 17개로 들어간 거. 거의 2배 이상으로 들어간 거죠. 자, 이게 이제 17개입니다. 키워드 보면 다 있죠. 그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평등, 그다음에 식수, 에너지, 고용, 일자리, 산업화, 그다음 불평등. 11번은 도시, 생산 소비, 그다음에 기후, 해양, 그다음 육상 생태계, 정의, 평화, 민주주의, 이 제도를 이제 민주화할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이렇게 17개로 구성돼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아니, 이거대로만 제대로만 하면은 지구의 80%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그 나머지 20% 뭐냐면 안보 문제, 전쟁은 빼고 그 내용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이렇게 17개가 돼 있는 거죠. 키워드가.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앞부분이 사회개발, 중간 부분이 경제개발, 그 다음에 15번까지가 환경, 그 다음에 16번이 인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국제협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합니다. 자, 그래서 17개 목표에다가 169개 세부 목표가 있었죠. 아주 세부적입니다. 2015년에 만들어서 16년 시작해서 30년까지 몇 년 남았죠, 이제 5년 남았습니다. 5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보고서에 의하면은 20%도 달성 못했대요. 20% 달성 못했대요. 그 정도로 전망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5년 남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지속 가능 개발이냐 발전이냐. 이거 두 가지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개도국 얘기할 때는 개발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발전이라 그래요. 두 가지를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농담으로 하나 단어로 만들 수, 영어는 하나예요. 디벨롭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자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국을 할 때는 빈곤에서 벗어날 때 초점 맞추면 개발이고, 그다음에 보다 환경 친화적 할 때는 발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일본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에도 고민이 되든지 개발점 발전 이렇게 쓰더라고요. 학자들은. 맥락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 단어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개발전이죠. 발이 2번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뭉치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진입니다. 유엔 사진. 멋있죠? 유엔 본부를 이렇게 2015년에 만들었어요. 분위기 좋잖아요. 뭔가 해보자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것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2030 의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2003년까지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그 문서에 보면 이렇게 멋있게 정의를 해요. 21세기 헌장이라는 거죠. 유엔 헌장은 국가 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든 그 2030 의제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헌장이다. 이렇게 의미표하고 그다음에 링컨을 또 따가지고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의제다. 링컨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 행동 계획을 해서 사람과 지구와 번영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거 만들었을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다 다른 부처로 가버렸어. 정부 내에서.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 5개 P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근데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하게 되면 다 뭐라고 되냐? 모범 답안을 1번으로 해요. 경제, 환경,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만 얘기하지 말고 환경도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지속 가능 발전 얘기하는데 보다 조금 더 진보되면은 거버넌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패라든지 원조 분야도 많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수많은 원조금을 줬는데 여전히 가난하냐? 부패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안 돼서. 그래서 거버넌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16번입니다. 16번. 그다음에 SE에서는 거기다 17번이 들어가죠. 국가 혼자가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5개로 늘어가는 거예요. 지속 가능 발전은 아직도 국내에서는 3개 이축만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4개, 5개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제대로 달성된다. 이런 차원에서 3, 4, 5로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의제는 앞에 잠깐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해 왔죠. 그다음에 그 60년대 때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년에 쭉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할 게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이 교육인데 그중에 4.7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4.7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 4.7은 제목이 뭐냐면은 이걸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으니까. 근데 일반 교육이 아니라 제도권 교육, 나머지는 다 제도권 교육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세계 시민 교육.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죠. 6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에요. 보통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권, 성평등, 평화, 비폭력, 세계 시민, 그다음에 문화까지. 저는 이게 그 169개 목표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제 대학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른바 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계를 넘어서서 여기 보면 환경, 인권, 평화, 개발, 지속가능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유엔의 4가지가 그다음 문화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 문명. 그러니까 문명을 쓰기도 하고 문화를 쓰기도 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른바 그 국가 간 갈등이라든지 문화 간 갈등을 굉장히 완화할 수 있고 세계 시민 양성의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잘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유네스코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담당하는 게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아태 지역 국제이해교육원이라고 있는데 유엔에서 한국에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여기가 포컬이에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 구로구에 있습니다. 구로구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세계 시민 양성이라는 거죠. 한국 국적이지만은 세계 시민이 좀 더 많아져야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보다 그 이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 보면은 역시 여기 인천인 것 같아요. 오늘 지자체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개념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써요.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인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하게 되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세계 시민교육 얘기하잖아요. 유럽이나 한국, 일본에서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얘기하면 다 시큰둥해요. 아니, 국가에서 시민으로 대접 못 받는데 뭔 세계 시민이냐.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서 시민이 되지도 않는데 무슨 세계예요. 그다음에 세계 시민이라는 거는 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엘리트나 하는 얘기다. 이런 게 한파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시민하면은 영어 좀 잘하는 애들, 좀 해외 이런 사람들의 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표현을 글로컬이란 말이에요. 글로벌 로컬. 그러니까 로컬의 뿌리를 내린 세계 시민이라는 거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저도 이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세계 시민이 아니라 근데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또 이게 한번 좋은 말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 국어학자 만드셔가지고 글로컬을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세계 글로컬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이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숙대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4가지를 얘기했잖아. 앞에서 평화, 안보, 인권, 민주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붙어요. 왜냐면은 아까 개발이라는 그러니까 디벨롭만 할 때도 제가 벌써 말드렸잖아요. 개발로 했다가 발전을 했다가 영어로는 하나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형용사를 막 붙여요. 그 우리는 아예 그냥 그 번역을 달리 하는데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 발전, 인간 발전,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이거는 환경과 붙을 때. 요거는 이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표현, 전쟁과 평화잖아요, 결국에는. 전쟁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홀리워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동기로 하는 거, 그다음에 콜드워는 이념적인 동기로 하는 거, 그다음에 저스트워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먼저 침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했을 때 거기에 내가 대응하는 거는 정당하다. 그래서 저스워 시어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안보도 마찬가지고. 밑에 두 번째 피스로 스트렝스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구호내친 거죠. 힘을 통한 평화죠, 이거. 그러니까 평화를 힘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거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얘기해요. 젤렌스키도 평화 얘기하고 푸틴도 평화, 트럼프도 평화인데 방법과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형용사가 붙는 게 어떤 평화, 어떻게 평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시민사 얘기하는 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대치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적 수단이냐 힘을 통해서 하는 거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인권도 마찬가지죠. 인권이 개인의 인권이냐 집단의 인권이냐. 그다음에 민주적 인권이냐. 그다음에 인권 없는 민주주의 있습니다. 인권을 다 무시하고 민주주의 하세요. 다수 독재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 환경으로 얘기했다가 환경과 개발로 했다가 지속 가능 발전. 그다음에 요즘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얘기하죠. 아니 지구가 망가지는데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발전이란 개념 자체를 폐기하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개념들이 쭉 그지만 그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넥서스가 됩니다. 연계가 돼요 또. 자, 평화와 인권이 만나면 어떤 개념이 만들어질까요? 인간 안보가 되죠. 전통적으로 안보는 국가 안보였거든요. 인간 안보, 그 다음에 민중 안보,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권리, 평화를 권리, 인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 그다음 민주적 평화. 그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 안 한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정의로운 평화. 단순히 평화가 그 전쟁 없는 상태가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얘기할 때는 정의로운 평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개발과 환경이 만날 때는 앞에 얘기했죠. 원래 지속가능 발전은 92년에 이런 표현이 ESSD였어요. 근데 앞에 두 개를 자르고 그냥 뒤에만 씁니다. 사실 앞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지속가능.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의미가 경제 사회적 기존에 하던 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왜곡이 된 거죠. 근데 앞에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ES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지속 가능과 인간 발전을 연결시켜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넥서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인권과 개발 만날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넥서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발전, 그 다음에 인권에 기반한 발전, 뭐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융합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으로 이제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FC 16번이 대표적인 건데, 16번은 환경 빼놓고 다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정의, 평화, 강한 제도인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말을 유엔에서는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부담감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스티스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민주주의라고 되는데 유엔에 민주주의 아닌 국가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면은 그냥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 그걸 저는 이제 PhD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PhD가 아니라 이런 그 프레임으로서 PhD,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 이게 유엔의 핵심 개념이기도 한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SDG가 그렇다는 거죠. SDG는 이 다섯 개, 네 가지가 다 통합된 거예요. 다섯 개 P라는 이름으로. 그중에서 4.7이 또 이거를 교육의 내용으로, 의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쭉 감이 오시죠? 개별 나왔던 거를 SDG에서 드디어 2015년에 70년이 지나서 유엔에서 이걸 통합적 의제를 만든 거예요.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7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이거를. 아쉽게도. 자, 그런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은 이 SDG가 그 넥서스를 넘어서 융합까지도 간 그런 건데 SDG 특성은 이제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합의예요. 정치적 구성력만 같습니다. 법적 구성력 없고요.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합적인 포괄적인 대응이고 그다음에 가장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이 있고 국제와 국내를 연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개도국 도와주는 건 이제는 SDG는 국내 이행돼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는 개도국 도와야 되는 이중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국내와 국제를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사까지도 기업까지도 다 여러 번 놀랄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업 홈페이지 가보세요. 다 SDG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모르는데 기업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 활동을 이거 안 하면은 눈총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다 써놔요. 우리 기업은 SE 몇 번 합니다. 근데 국내는 얘기 잘 안 해요. 해외에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 이미지 그 프로모션의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트너십 그 기업과 뭐 할 때요. SG 모르면은 기업과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협력의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기승전 SDG예요. 모든 분야가. 이건 모르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 모든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다 여기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만 합니다. 코이카만 해요. 코이카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일부 기업이 좀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SG가 뭐냐?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닌 거죠. 제가 앞에서 80% 정도 해결된다는데 그 20%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SG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SG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임시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것들을 좀 멈추자라는 거예요. SG가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 체크리스트 하다 보니까 속도를 좀 줄여야 돼, 일단은. 속도를 줄여야 돼요. 우리 세월호 사건 좀 안타깝지만은 그때 급변침해서 사고 나요. 그런 거죠. 급변침하지 말고 서서히 이게 하자라는 거예요. SG라는 거는. 근데 궁극적 목표는 어디가 있죠? 2050년 그 탄소 제로로가 있죠. 넷 제로라 그랬잖아요. 그 2050원이 목표고 갑자기 안 되니까 SG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그 역할하는 게 SG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은 이게 골입니다. 골, 목표죠. 근데 현실에서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이걸 도구로 쓰자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달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달성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걸 이용을 해서 좀 더 큰 목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이제 그 이행 얘기 많이 나오죠. 저스트 트랜지션 나오고 그다음에 전환 얘기, 트랜스포메이션 나오고 이건 이제 문명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문명 전환. 다시 말해서 어떤 헤게모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이런 문명 전환할 때 가치 그 의미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물론 종교인 같은 경우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전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보면은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회의가 작년에 미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유엔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디지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미래 세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올해는 두 개의 회의가 열려요. 돈 얘기를 합니다. 돈 얘기. 그 돈이 없어요. SG 달성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제대로 좀 모아보자라는 거 하고 두 번째 뭐냐 사회개발 정상회의라고 해서 그 95년에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에 관한 그 정상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힘을 다시 모으자라는 거죠. 이게 예행 연습입니다. 2030년이 되면 SG가 끝나거든요.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결집하는 그런 회의가 열리고 그다음 2030년이 끝나고 그다음에 2050년이 탄소 중립 달성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게 로드맵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엔 중심이에요. 근데 현실은 지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세 가지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빨간 것부터 볼까요? 자, 지금 미중, 러시아가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 중동도 그렇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어떻게든 이런 패권적 갈등이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 격화가 되고 그러면 다행히 유엔의 리더십은 약화가 되겠죠. 계속 역할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4차 그 개발 지원에서 목표 합의 실패하고 파리 기후도 안 되고 이행도 안 되면 결국엔 파국으로 가는 거죠. 2025년 이전에 기후부터 파국이 돼서 파멸로 가는 거고 그린라이트 볼까요? 그린라이트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은 어떻게든 지금 해결해 보려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중이잖아요. 미중 갈등, 그다음에 러시아 유럽 갈등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죠. 그 한반도의 전쟁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엔이 또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그 재원 모으는 거, 그다음에 사회개발 정상회의, 파리 기후협정 다시. 근데 트럼프는 참 아이러니한 게 평화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후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로 가고 있죠. 탈퇴했잖아요. WHO 보건기구 탈퇴하고 인권이사회도 탈퇴하고 참 그다음에 SDG는 관심도 안 갖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시작은 이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해결이 된 다음에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초점을 기후 쪽으로 가져오고 좀 하나하나 좀 풀 수 있는 저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한국의 역할은 지금 우리나라 정국이 워낙 이상해가지고 빨리빨리 국내가 좀 정리되고 한 다음에 해서 이런 국제사회 세계 문제 해결에 한국도 빨리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숙대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육부터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책이 하나 네.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마지막에 그냥 SG 관련 책들이 몇 군데 나오게 해서 소개를 하고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유네스코에서 16번에 관한 제가 강의한 거를 풀어서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6번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